멋진 신세계 제6장 1. 버나드 마르크스에 대한 레니나의 판단은 이상했고 이상하고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어찌나 이상했던지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뉴멕시코에서 보내기로 했던 휴가 계획을 바꿔 대신 베니토 후버와 북극으로 가야 하나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제는 지난 여름에 조지, 에드셀과 이미 다녀왔던 터라 그녀는 북극이 얼마나 음산한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할 일도 없고 호텔은 너무나 한심할 정도로 구식이어서 침실에는 텔레비전조차 없으며 냄새, 풍금도 없고 지극히 역겨운 합성음악뿐이었다. 손님은 200명이 넘는데도 에스컬레이터 스쿼시구장은 25개밖에 안 됐다. 그렇다. 그녀는 절대로 북극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아메리카를 여태껏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아쉬운 여행이었던가. 뉴욕에서 싸구려로 겨우 주말을 보내고 말았는데 같이 갔던 남자가 장작 하비블라였던가 아니면 보카노프스키 존스였던가. 그녀는 기억나지 않았다. 어쨌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다시 서쪽으로 달아가 일주일 그곳에서 지내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입맛이 당기는 일이었다. 그뿐 아니라 일주일에 적어도 3일 동안 그들은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지낼 작정이었다. 본부 전체에서 야만인 보호구역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겨우 6명이 지나지 않았다. 버나드는 알파 플러스 심리학자였으므로 그녀가 알기로는 버나드야말로 허가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레니나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 그렇긴 해도 버나드의 이상한 성격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그녀는 이런 좋은 기회를 누리기가 썩 내키지 않았고 그래서 쾌활하고 친근한 베니토와 다시 북극으로 가는 모험을 부를 생각까지 했었다. 적어도 베니토는 정상적인 남자였다. 그런 반면에 버나드는 대용 혈액에 알코올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모든 남자들의 개팍함에 대한 페니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새로 사귄 애인 헨리와 어느 날 저녁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레니나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태도로 버나드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헨리는 함신한 버나드를 코뿔소에 비유했다. 코뿔소한테는 재주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짤막하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독특한 말투로 헨리가 말했다. 어떤 남자들은 기능 설정을 유도할 때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불쌍한 친구들 같으니라고. 버나드도 그런 인물이죠.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버나드는 일 하나만큼은 상당히 잘해요. 그렇지 않았다면야 국장님이 절대로 그를 기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헨리가 위로하듯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난 그가 남들에게 별로 해를 끼치지는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해를 끼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상당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남자이기도 했다. 우선 남들이 모르게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는 괴이한 면이 있었다. 사실상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의미였다. 사람이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물론 잠이야 혼자 자겠지만 줄곧 잠만 잘 수야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무엇을 혼자 하겠는가. 그런 일은 정말로 몇 가지 안 됐다. 그들이 함께 외출을 나갔던 첫날 오후에는 날씨가 유난히 좋았다. 레니나는 토키 마을 회관에서 수영을 한 다음 옥스퍼드 유니언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버나드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에서 전자골프를 한 차례 치면 어떨까? 하지만 버나드는 전자골프가 시간 낭비라면서 또다시 싫다고 했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약간 놀라서 레니나가 물었다. 그는 호수 지역으로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는데 보아하니 버나드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스키도 산 꼭대기에 내려 개진달래에 덤불이 자라는 황무지를 두어 시간 동안 걸어다니는 것. 당신하고 단 둘이서요, 레니나. 하지만 버나드, 우린 밤새도록 줄곧 단둘이 지낼 텐데요. 버나드는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렸다. 내 말은 단둘이서 얘기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가 어물어물했다. 얘기요?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며 얘기만 주고받으면서 한나절을 보내는 방법이 그녀에게는 아주 황당하게 여겨졌다. 결국 버나드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겨우
그를 설득해서 암스테르담으로 달아가 중량급 여자 레슬링 선수권 대회의 준준 결승전을 구경하기로 결정했다. 군중 속에 섞여서 말이죠. 그가 투덜거렸다. 늘 그런 식이죠. 그는 오후 내내 고집스럽게 침울한 기분을 떨쳐 버리지 않았다. 레슬링 시합 중간에 휴식 시간에 솜 아이스크림을 파는 매점에서 만난 수십 명에 달하는 레니나의 친구들과도 얘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비참한 기분이었으면서도 그녀가 억지로 권하던 나무딸기 아이스크림 반그램조차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난 차라리 나 자신 그대로 남아있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불쾌하더라도 나 자신 그대로요. 아무리 즐겁더라도 남이 되고 싶진 않아요. 때맞춰 1g을 먹으면 10배의 효과가 나는 셈이라고요. 잠든 사이에 배운 지혜를 눈부신 보물처럼 과시하며 레니나가 말했다. 버나드는 그녀가 내미는 유리잔을 짜증스럽게 미쳐버렸다. 그렇게 신경질 부리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다. 1세제곱센티미터만 들면 10가지 침울한 기분이 물러간다는 걸 잊지 말아요. 정말이지 포드님의 이름으로 불겠는데 입 좀 닥쳐요. 그가 소리쳤다. 레니나가 고개를 저었다. 1g이 불쾌감보다는 항상 좋기 마련이라고요. 그녀는 점잖게 결론을 내린 다음에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버나드는 해협을 횡단해서 돌아오던 길에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를 멈추고 파도의 100m도 안 되는 높이에서 추진기로만 부양해 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날씨가 나빠지더니 남서풍이 일었고 의심스러운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껴 있었다. 보라고요. 그가 명령했다. 하지만 무서운걸요. 레니나가 창문에서 몸을 움츠리고 물러나며 말했다. 그녀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캄캄한 허공이 무서웠고 그들 밑에서 시커먼 바닷물에 거품이 술렁이며 일으키는 얼룩이 무서웠고 바람에 날려 서둘러 흘러가는 구름들 속에서 넋이 나간 듯 겁에 질려 헬쑥해진 달의 창백한 얼굴 때문에 무서웠다. 라디오를 틀어요. 얼른요. 그녀는 계기판에서 다이얼로 손을 뻗어 아무 방송이나 틀었다.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은 푸릅니다. 16명이 떨리는 가성으로 노래를 불렀다. 날씨는 언제나... 그러더니 딸깍 소리가 나고는 정적이 이어졌다. 버나드가 방송을 꺼버렸기 때문이다. 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바다를 보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그런 흉측한 소음을 계속 틀어놓았다가는 무엇 하나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고요. 하지만 좋은 노래잖아요. 그리고 난 바다를 보고 싶지 않아요. 난 보고 싶어요. 그가 고집을 부렸다. 바다를 보고 있으면 나는 마치... 그는 자신이 느끼는 바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어휘를 찾느라 잠시 머물거렸다. 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이 알아들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훨씬 더 나다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토록 철저히 어떤 다른 존재의 한 부분이 되기보다는 진정으로 나 자신다워진다는 거죠. 사회적인 집단의 세포 하나가 아니고 당신은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나요, 레니나? 그러자 레니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그녀가 자꾸 되풀이해서 말했다. 사회 조직의 한 부분이 되기 싫다는 소리를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엡실론들까지도. 그래요. 나도 알아요. 조롱하는 어조로 버나드가 말했다. 엡실론들까지도 다 쓸모가 있어요라는 얘기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난 정말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레니나는 그의 격한 말투에 충격을 받았다. 버나! 그녀는 놀라고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가 명상에 잠기도 어조를 바꿔서 화가 됐다. 아니죠. 진짜 문제는 어째서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보다는 오히려 왜 내가 그럴 수 없는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정말로 따져봐야 할 문제는 만일 내가 진정 자유의 몸이라면 내가 받은 기능설정의 유도로 인해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말을 해도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점이죠. 하지만 버나드, 당신은 지극히 끔찍한 얘기들만 하는군요. 당신은 자유롭고 싶지 않나요, 레니나? 난 당신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난 자유로워요. 지극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자유를 누리며 살죠. 지금은 누구나 다 행복해요. 그가 웃었다. 그럼요. 지금 누구나 다 행복하고 말고요. 우린 5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소리를 하죠. 하지만 당신은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지는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나요, 레니나?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말이에요. 난 당신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녀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러더니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오, 우리 돌아가요, 버나드 라고 애원했다. 난 이곳이 정말 싫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싫은가요? 그야 물론 좋죠, 버나드. 난 그냥 이곳이 지겨울 뿐이에요. 난 달과 바다만 있는 곳에서라면 우리가 훨씬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했어요. 군중 속이나 심지어는 내 방보다도 이런 곳에서라면 훨씬 더 가까워지리라고 말이에요. 당신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나요? 난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녀는 모르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것도요. 그녀는 어조를 바꿔 얘기를 계속했다. 그 중에서도 왜 이런 끔찍한 생각들을 하면서도 당신이 소마를 먹지 않았는지가 가장 납득이 안 가요. 당신은 그런 생각을 모두 잊어버리게 될 텐데요. 그리고 비참한 기분을 느끼는 대신에 즐거워질 거예요. 너무나 즐거워질 텐데. 마지막 말을 되풀이하면서 렌나가 미소를 지었는데 비록 눈에는 어리둥절하고 초조한 표정이 가득했으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음란한 유혹을 암시하는 장난기가 엿보였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말없이 그녀를 뚫어져다 쳐다봤다. 레니나는 곧 주눅이 들어 시선을 피했고 짤막하고 불안하게 잠깐 웃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지만 할 말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버나드가 말문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나지막했다. 그렇다면 좋아요. 그가 말했다. 우리 돌아가기로 하죠. 그가 가속기를 세게 밟자 헬리콥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고도가 4,000m까지 높아지자 그는 프로펠러를 작동시켰다. 그들은 1, 2분가량 말없이 비행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버나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레니나는 상당히 묘한 웃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웃음은 웃음이었다. 기분이 좋아졌나요? 그녀가 용기를 내서 물었다. 대답 대신에 그는 조종간에서 한 손을 들어 팔로 그녀를 감싸 안고 젖가슴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보드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버나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모양이야. 반시간 후에 그들은 버나드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소마, 네아를 단숨에 꿀꺽 삼키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틀고 옷을 벗었다. 어때요? 이튿날 오후 옥상에서 만났을 때 음흉하고 교활한 태도로 레니나가 물었다. 어제 재미있었다고 생각해요? 버나드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탔다. 약간 기웃뚱거린 후에 기체가 이륙했다. 모두들 내 몸이 굉장히 탄력이 좋다고 그래요. 레니나가 자신의 두 다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한 생각에 잠겨 말했다. 굉장히 좋죠. 하지만 버나드의 눈에서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어른거렸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홍이덩어리처럼 말이야. 그녀는 조금 불안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봤다. 혹시 당신은 내가 너무 살이 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디를 보나 그냥 고깃덩어리. 당신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는 또다시 머리를 끄덕였다. 모든 면에서요? 완벽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여자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자신이 고깃덩어리라는 걸 개의치 않으니까. 레니나는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만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그렇긴 해도 말이에요. 잠깐 침묵을 지킨 다음에 그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난 모든 것이 달리 끝났더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요? 다르게 끝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난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버나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레니나는 깜짝 놀랐다. 거침없이 첫날의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면 무엇하러? 그는 납득이 안 가고 위험하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잔뜩 늘어놓기 시작했다. 레니나는 마음의 귀를 막아버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말이 가끔 한마디씩 끈질기게 그녀의 속으로 파고들었다. 내가 지닌 충동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시험하려고요.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용수철을 건드리는 듯했다. 오늘 누려도 되는 즐거움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14살 때부터 16살 6개월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2번씩 200차례 반복한 거로군요. 그가 한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미치광이처럼 그는 나쁜 얘기를 마구 쏟아냈다.
나는 정열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강렬한 무엇을 느끼고 싶어요. 개인이 감정을 느끼면 집단 생활이 비틀거려요. 레니나가 반박했다. 글쎄요, 집단 생활이 조금쯤 비틀거려서 안 될 건 또 없잖아요. 버나! 하지만 버나드는 요지부동이었다. 일하는 시간 동안에만, 그리고 지적으로만 어른이죠. 그는 얘기를 계속했다. 감정과 욕망에 있어서는 아기들이지만요. 우리 포드님은 아기들을 사랑하셨어요. 지난번에 불쑥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녀가 끼어든 말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버나드는 얘기를 계속했다. 인간이 항상 어른일 가능성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레니나의 어조는 담했다. 당신이 이해를 못한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어른답게 기다리는 대신 어제 곧바로 잠자리를 같이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좋았잖아요. 레니나는 집요했다. 안 그랬어요? 물론 굉장히 좋았죠. 버나드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초량하고 표정이 비참해 보였는지 레니나는 방금까지 그녀가 느꼈던 모든 승리감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결국 버나드는 그녀가 너무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요. 레니나의 사연을 들은 후에 페니가 한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대용 혈액에 들어간 알코올 때문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에요. 레니나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난 버나드를 정말로 좋아해요. 손이 너무 멋있다고요. 그리고 어깨의 움직임, 그게 아주 매력적이죠. 그녀는 한숨을 지었다. 하지만 그렇게 이상한 사람만 아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국장이 보나마나 싫어하고 못난마땅해 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리라고 예상한 버나드는 사무실 문 밖에서 잠깐 멈춰 어깨를 펴고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우화소의 서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국장님. 그는 한껏 경쾌한 말투로 말하면서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다. 국장은 떫은 눈길로 그를 힐끗 쳐다봤다. 하지만 서류의 꼭대기에는 세계 통제관의 직인이 이미 찍혔고 아래쪽에는 무스타파 몬드의 굵직하고 시커먼 서명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모든 면에서 빈틈없이 격식을 갖추고 있었다. 국장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무스타파 몬드의 직인 밑에 이를테면 발 뒤꿈치쯤 되는 곳에 작고 힘없는 글씨로 비굴하게 자기 이름의 두 머리 글자를 적었다. 그리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포드님의 이름으로 잘 다녀오라는 친절한 말 한마디 없이 서류를 되돌려 주려다가 허가서에 본문에 적힌 어떤 내용의 시선이 끌렸다. 뉴멕시코의 호구로 구역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와 버나드를 쳐다보느라 치켜든 얼굴에는 다각히 어떤 착잡한 놀라움의 감정이 드러났다. 그가 놀랐다는 사실에 덩달아 놀라며 버나드가 머리를 끄덕였다. 침묵이 흘렀다. 국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의자 뒤로 몸을 기댔다. 그게 얼마나 오래전이었더라? 그는 버나드에게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혼잘만 비슷하게 말했다. 아마 20년 되었을 거야. 25년이 더 가깝겠지. 내 나이가 틀림없이 자네쯤 되었겠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버나드는 지극히 거북한 기분이 들었다. 국자처럼 그렇게 보수적이고 빈틈없이 정확하기만 한 사람이 그토록 심한 위반을 범하다니.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얼굴을 돌려 표정을 감추고 방에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다. 까마득한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할 만한 요소가 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최면 학습적인 편견은 그의 상상인지는 몰라도 이미 자신에게서 완전히 제거한 성향이었다.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점은 국장이 스스로 반대했던 행위를 저질렀고 반대했으면서도 그 일을 용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배반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대면에서 어떤 충동이 머리를 들었기에 그랬을까? 거북함을 느끼면서도 버나드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나도 자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지. 국장이 말했다. 야만인들을 구경하고 싶었어. 뉴멕시코로 가는 허가서를 받아내고는 여름 휴가 때 그곳으로 찾아갔지. 그 무렵에 내가 데리고 다니던 여자와 함께 말이야. 그 여자는 아마 베타 마이너스였을 거야. 그는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감았다. 아마 그 여자랑 노랑머리였을 거야.
각별히 탄력이 좋았다는 게 기억나. 어쨌든 우리는 그곳으로 갔어. 야만인들을 구경하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랬지. 그러다가 내 휴가의 거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녀가 실종됐어. 우리는 말을 타고 굉장히 기분 나쁜 어느 산으로 올라갔는데 날씨가 엄청나게 덥고 답답해서 점심 식사를 한 다음 낮잠을 잤지. 우리들이 아니라 내가 잠들었다고나 할까. 그녀는 틀림없이 혼자 산책을 갔을 거야. 어쨌든 내가 잠에서 깨자 그녀가 없어졌더군.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천둥이 막 울려대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불이 번쩍거렸는데 말들이 지멋대로 날뛰고 도망치려 했지. 나는 말들을 잡으려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걷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어. 그래도 나는 그녀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계속 찾아다녔어. 하지만 그녀의 여친은 찾을 수가 없었지. 그때 그녀가 혼자 휴게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나는 우리들이 올라온 길을 되짚어 계속 내려갔지. 나는 무릎이 견디기 힘들 만큼 아팠고 숨어도 잃어버렸어. 몇 시간이나 걸렸지. 나는 자정이 지난 다음에야 휴게소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 없었어. 그곳에 없었지. 국장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래, 마침내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튿날 수색이 벌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찾아내지 못했어. 어느 골짜기 떨어졌거나 산짐승에게 잡아먹힌 모양이야. 포드님이나 아실 노릇이지. 어쨌든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어. 당시에는 그 사건이 내 마음을 무척 번쩍게 만들었어. 뭐랄까, 필요 이상으로 나를 괴롭혔지. 그건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만한 그런 종류의 사고였어. 그리고 구성하는 세포들이 달라지더라도 사회 집단은 굳세게 변화가 없어야 하지. 하지만 그런 최면 교육적 위안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 사실 난 가끔 그때 꿈을 꾸곤 해. 국장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에 잠이 깨요. 그녀가 없어진 걸 알게 되는 꿈. 나무들 밑에서 그녀를 찾고 또 찾아다니는 꿈. 그는 회상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으셨겠군요. 거의 부러워하던 듯한 어조로 버나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국장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는 거북해 했고 버나드를 잠깐 쏘아보더니 시선을 돌리며 심하게 낯을 붉혔다. 그리고 갑자기 의심하는 눈초리로 그를 다시 쳐다보고는 위험을 되찾으려는 듯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그 여자하고 무슨 나쁜 관계가 있었으리라는 상상은 하지 말게. 우린 감정이 얽힌 적도 전혀 없고 오래 끄는 관계도 아니었으니까. 그건 어디로 보나 완전히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였어. 그는 버나드에게 허가서를 내줬다. 이런 시시한 얘기로 왜 내가 자네를 지루하게 만들었는지는 정말 모르겠군. 약점을 잡힐 만한 비밀을 털어놓은 자신에 대해 화가 치민 그는 버나드에게 분풀이를 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악의가 드러났다. 그리고 난 이 기회에 해두고 싶은 말이 있는 마르크스군. 그가 말을 이었다.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자네가 하는 행동에 관해서 내가 받은 보고들이 난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자넨 그것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하겠지. 하지만 역시 내가 상관할 일이야. 나는 본부에 대한 평판을 염두에 둬야 하니까. 내가 거느린 직원들은 특히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라면 남들의 의심을 받아선 안 돼. 알파들은 구태여 애를 쓰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면에서 저절로 아이들처럼 행동하도록 길이 들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더욱 집단에 순응하도록 노력해야만 하지.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마르크스군, 난 자네에게 정당한 경고를 하는 거야. 자신이 느끼는 분들을 당당하게 완전히 공식화하려는 듯 이제는 국장의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다. 그것은 사회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 분노인 듯 했다. 혹시 유아행동 규범에 적절한 기준을 조금이라도 어겼다는 보고를 내가 다시금 받게 된다면 자네가 하급기관으로, 그것도 이왕이면 아이슬란드 같은 곳으로 전출 발령이 나도록 신청하겠네. 그럼 잘 갈게나. 그리고 그는 의자를 빙글 회전시켜 펜을 들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만하면 정신이 좀 들었겠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착각이었다. 개인으로서의 자신이 아닌 진인 중요성과 위치를 확인한 버나드는 오히려 그런 의식에 도취되어 의기양양해졌다.
그리고 체제의 질서에 대항해 자신이 투쟁하고 혼자 우뚝 서게 됐다는 생각이 젖어 환희의 차성은 활기차게다가 문을 쾅 닫았다. 잠시 시달림을 당했다는 생각까지도 절망은커녕 활력소 노릇을 했어. 그는 조금 더 기가 꺾이지 않았다. 그는 고난에 맞서 극복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신이 강하다고 느꼈으며 심지어 아이슬란드로 쫓겨가는 처지까지도 감당할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은 사실상 그가 무엇인가 직시하고 타개해야 할 일이 생기리라고는 한순간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커졌다. 그런 정도의 일로 전출 명령이 나지는 않으니까 아이슬란드는 단순한 위협에 불과했다. 가장 자극적이며 생명력을 불어넣는 위협, 복도를 걸어가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휘파람까지 불었다. 그날 저녁에 그는 부하, 습성훈련국장과 가졌던 면담을 영웅적인 무용담처럼 얘기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가 결론을 내렸다. 난 그냥 국장에게 과거라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라고 말하고는 방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는 자신이 받아마땅한 공감과 격려와 찬사의 보답을 기다리며 기대를 품고 헬름홀츠 왓슨을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헬름홀츠는 마룻바닥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잠자코 앉아있었다. 그는 버나드를 좋아했고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에 그를 고맙게 생각했다. 그렇기는 해도 그는 버나드의 어떤 면모들은 싫어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잘난 체 하는 태도,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의 맥빠진 차 연민의 폭발다. 또한 일이 끝난 다음에야 대담해지거나 쓸데없는 곳에서 지극히 침착한 태도를 과시하는 한심한 습성. 그는 버나드의 이런 면모들을 싫어했는데 그 이유 역시 버나드를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헬름홀츠는 계속해서 마룻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그러자 갑자기 버나드는 낯을 붉히고 시선을 돌렸다. 3. 여행 동안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 청색 태평양 로켓은 2분 30초 일찍 뉴올리언스에 도착했다. 텍사스 상공에서 회오리 바람을 만나 4분 연착했지만 서경 95도에서 순조로운 기류를 만나 산타페에 예정보다 겨우 40초 정도 늦은 시간에 도착했다. 6시간 반의 비행에서 40초라 별로 나쁘진 않군요. 레니나가 그만하면 봐주겠다는 듯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산타페에서 숙박했다. 호텔은 훌륭했으며 작년 여름에 레니나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던 끔찍한 오르라보라 팰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액화 공기, 텔레비전, 진동, 진공, 안마기, 라디오, 절절 끓는 카페인 용액, 따끈한 피임약, 그리고 8가지 다른 종류의 향수가 침실마다 가지런히 비치됐다. 그들이 정문으로 들어서자 합성 음악 장치까지 작동 중이었으므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승강기 안에 붙은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호텔에는 60개의 에스컬레이터 스쿼시 구장이 갖춰져 있고 공원에서는 장애물 골프와 전자골프 2가지를 다 즐길 수 있다고 했다. 기가 막히게 멋진 곳이에요. 레니나가 소리쳤다. 여기 아이에 눌러앉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에스컬레이터, 스쿼시 구장이 60개라니. 보호구역에 가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버나드가 그녀에게 귀띔을 해줬다. 그리고 향수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심지어는 더운 물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견딜 자신이 없으면 당신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록 해요. 레니나는 상당히 기분이 이상했다. 물론 난 그런 것도 잘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이곳이 좋다고 말했던 이유는 다만 뭐랄까 발전이란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13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500번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로군요. 버나드가 혼잣말처럼 짜증스럽게 말했다. 뭐라고 하셨나요? 발전이란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진심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면 보호구역으로 가서는 안 되죠. 하지만 난 진심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나드의 말은 거의 위협에 가까웠다. 그들의 어가서에는 보호구역 감독관의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감독관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엡실론 플러스 흑인 진군이 버나드의 출입증을 접수하고는
그들을 들여보내 주었다. 감독관은 금발머리에 단 두 형 알파 마이너스였다. 키가 작고 혈색이 불그레하고 달처럼 둥그런 얼굴에 어깨가 딱 벌어지고 목소리는 우렁찼으며 최면 학습의 구절들에 적응이 아주 잘된 인물이었다. 그는 관련이 없는 갖가지 정보와 청하지도 않는 충고사항을 저장한 관사안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단 말문이 열리면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얘기를 계속하고 또 계속했다. 56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고압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4개의 보호구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번화되는 불현듯 욕실에서 화장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로 그냥 왔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랜드 캐니언 수력발전소에서 전류를 공급받아요. 내가 돌아갈 때쯤이면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구나. 번화드는 향수 계기의 바늘이 개미처럼 쉬지 않고 자꾸만 기어가듯 돌아가는 장면이 눈앞에 선했다. 얼른 헬름홀츠 왓슨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어. 6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절책이 5,000km가 넘습니다. 정말로 대단하군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도 레니나는 감독관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느라 잠깐 설명을 멈춘 틈을 타서 공손하게 맞장구를 쳤다. 감독관이 시끄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반그램짜리 소마를 하나 삼켰다. 덕분에 그녀는 지금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황홀한 표정으로 커다랗고 푸른 눈을 감독관의 얼굴에 고정시킨 채 차분하게 앉아서 버틸 수 있었다. 철책을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즉사해요. 감독관이 엄숙하게 엄포를 놨다. 그러니까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도망칠 방법은 없어요. 도망이라는 표현은 암시적인 어휘였다. 아무래도 우린 가봐야겠어요. 버나드가 반쯤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한 마리의 곤충처럼 시간을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고 그의 눈을 먹어치우며 달려가는 작고 검은 반은 도망칠 길이 없다고요. 감독관이 다시 의자에 앉으라고 그에게 손짓해 보이며 되풀이해서 말했다. 허가소에 아직 확인 서명을 받지 못했으므로 버나드는 지시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보호구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말이죠. 젊은 아가씨, 이걸 잊지 말아요. 그는 음탕한 곁눈질로 레니나를 힐끔거리며 목소리에 어울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덧붙여 말했다.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모체에서 태어나요. 그래, 역겹다고 생각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는 이런 수치스러운 문제에 관한 언급에 레니나가 낯을 붉히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그럴 리가요 라고만 말했다. 실망한 감독까지 다시 얘기를 계속했다. 다시 말하는데 보호구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곳에서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1무마다 1데시리터의 오드콜로뉴 화장수가 1시간이면 6리터. 버나드가 다시 시도를 했다. 이제 우리 감독관은 마프로 몸을 내밀면서 집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쳤다. 보호구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 대답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린 추산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요? 젊은 아가씨, 그럴 리가 있답니다. 6 곱하기 24면 아니지 6 곱하기 36에 더 가깝겠다. 버나드는 창백해진 얼굴로 초조하게 몸을 떨었다. 하지만 우렁찬 목소리는 가차없이 이어갔다. 5만 명의 원주민들과 1차 교배 혼혈 아들, 철저한 야만인들이고 우리 감시인들이 가끔 찾아가 보지만 그 이외에는 어떤 문명 세계와의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직도 역겨운 그들의 습성과 간습들을 보존해서 우리 젊은 아가씨도 알고 있겠지만 결혼이니 가족이니
이런 설정 훈련은 받지도 않고 흉악한 미신들을 믿어서 기독교니 토템 숭배니 조상 숭배니 주니어 서부 뉴멕시코 아메리카 원주민이 쓰던 언어 주니어 스페인어 아타파스카어 나바호와 아파치를 포함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쓰던 언어 아파스칸 따위에 죽어버린 언어들 퓨마와 고슴도치와 다른 맹수들 전염병들 성직자들 독성 도마뱀들 그게 정말인가요? 드디어 그들은 풀려났다. 버나드는 당장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어서. 하지만 그가 헬름홀츠 왓슨과 통화를 하기까지에는 거의 3분이나 걸렸다. 우린 벌써 야만인들을 만났어야 마땅히 해요. 그가 불평했다.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일을 하다니. 이거 1g 들어요. 레니나가 권했다. 그는 화를 내는 편이 더 좋기 때문에 싫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마침내 포드님 덕분에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다. 버나드가 전화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했더니 헬름홀츠는 지금 당장 가서 수도꼭지를 잠그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 이렇게 통화할 기회가 생겼으니 부하본부 국장이 어제 저녁에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을 전해주었는데 뭐라고요? 내 후임이 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버나드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결정이 난 일이겠군요. 국장이 아이슬란드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포드님 맙소사! 아이슬란드라니.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레니나를 향해 다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완전히 절망적이었다. 왜 그러세요? 그녀가 물었다. 왜 그러느냐고요?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난 아이슬란드로 전출을 가게 됐어요. 그는 과거에 자주 소마나 그 무엇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내적인 자질에만 의존해서 어떤 커다란 시련, 고통, 박해에 맞서게 되면 어떨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었고 심지어는 그런 고난을 갈망하기까지 했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국장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용기 있게 저항하고 말없이 참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국장의 위협은 사실상 그의 사기를 높여주었고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깨달은 듯이 그것은 위협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부하본부 국장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렸던 만인이 지나지 않았다. 막상 그 위협이 현실로 나타내려고 하자 버나드는 잔뜩 겁이 났다. 그가 상상했던 가상했던 용기는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졌다. 그는 얼마나 안심한 바보인가 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고 언제라도 다시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의심할 나위 없이 확실해진 그 기회를 다시 주지 않다니 그렇게 못마땅할 수가 없는 국장에 대해서 격분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레니나가 그러지 말라고 머리를 저었다. 과거가 어떻든 앞으로가 어떻든지 간에 이것저것 따져봤자 골치만 아파져요. 그녀가 말했다. 소마 1g이면 그런 걱정은 다 없어진다니까요. 결국 그녀는 소마를 4알이나 삼키도록 그를 설득했다. 5분 후에 근심의 나무에서는 원인의 뿌리와 결과의 열매들이 다 사라졌고 현재의 꽃만이 장미처럼 활짝 폈다. 진군의 정갈로는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보호구역 경비대에서 헬리콥터를 가지고 와 옥스텔 옥상에서 기다린다고 했다. 그들은 당장 위로 올라갔다. 초록색 간마 제복 차림의 8분 혼혈아. 흑백 혼혈로서 흑인의 피가 8분의 1 섞여 있음. 가 경례를 붙이고는 오전에 계백을 읊어댔다. 10개의 10여 개의 주요한 푸에블로 토인 부락들을 상공에서 살펴본 다음에 말파이스 계곡 말파이스에 잠시 내려 점심 식사를 할 것이다. 그곳에는 편안한 휴게소가 있으며 푸에블로 마을에서는 야만인들이 아마도 여름 축제를 열고 있을 터였다. 밤을 보내기에는 그곳이 가장 좋으리라. 엘말파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산지대.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곧 출발했다. 10분 후에 그들은 문명 세계와 야만 세계를 분리시키는 변경을 넘어섰다.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소금과 모래의 사막을 가로질러 숲을 지나 깊고 깊은 보랏빛 계곡들 속으로 거대한 바위와 산봉우리와 잭사처럼 꼭대기가 평탄한 암석지대 위로 지나갔다. 인류의 목적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기하학적인 상징처럼 울타리가 일직선으로 한없이 뻗어나갔다. 그 밑에는 여기저기 하얀 뼈들이 조각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사슴이나 황소, 퓨마나 고슴도치, 코요테, 이리 아니면 개걸스러운 칠면 말똥가리, 남미와 중미산 독수리의 일종으로 시체를 뜯어먹고 살아감가 부패한 고기 냄새에 이끌려 하마터면 울타리를 파괴할 정도로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가 인강보를 따르기라도 하듯 감전되어 타 죽어서 황갈색 땅에다 시커먼 얼룩을 남겨놓은 것이다. 통, 버릇을 못 고친다니까요. 저 아래 땅바닥에 널린 뼈들을 가리키며 초록색 제복의 조종사가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버릇을 못 고치겠죠. 그는 감전으로 죽은 짐승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승리를 거두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덧붙이고는 웃었다. 버나드도 따라 웃었는데 소마 이구렘을 먹고 나서인지 그런 농담이 웬일인지 재미있게 들렸다. 그러고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가 잠든 사이에 그들은 타오스와 테스크, 남베와 피쿠리스, 포주아크, 시아와 코치티, 라구나와 아코마, 마법의 분지 주니와 시볼라와 오조 칼리엔테를 지났다. 마침내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헬리콥터가 이미 착륙한 다음이었으며 레니나는 옷가방 들을 짰고 네모난 집으로 옮기는 중이었다. 초록색 간마 8분 호녀라는 어느 젊은 원주민과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얘기를 주고받았다. 말파이스에 도착했습니다. 버나드가 헬리콥터에서 내리자 조종사가 설명했다. 여기는 휴게소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푸에블로 마을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군요. 저 사람이 그곳으로 안내해 줄 겁니다. 그는 무뚝뚝한 얼굴의 젊은 야만인을 가리켰다.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그는 희죽 웃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짓이 우스우니까요. 이 말과 함께 그는 헬리콥터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그는 안심을 시키느라 레니나에게 덧붙였다. 야만인들은 완전히 길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가스폭탄으로 잔뜩 혼이 나서 어떤 수작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는 여전히 웃으면서 헬리콥터 추진기를 작동시키고는 그곳을 떠나버렸다. 18.